오늘 아침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늘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밥과 김치, 간단한 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나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양실조가 단순히 음식 섭취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혼자 식사할 때는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닌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어머니와의 식사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그냥 나 혼자 먹을게 라고 하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이웃의 김할머님도 함께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찬 가짓수가 늘었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다 보니 식사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언제였나 몰라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동네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더 이상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근 접한 의학 연구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8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 중 68%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는 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한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결과 그들만의 특별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잠든 근육 증후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자주 넘어지셔서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모두 잠든 근육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발표를 보니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잠든 근육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3에서 8% 감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균형 감각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고 전신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가된 염증이 다시 근육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 도쿄 노아 연구소가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보고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운동하느냐인데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고독성 영양실조였습니다. 매일 밥은 잘 드시는데 왜 점점 마르시지? 라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80세 이상 노인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식사량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적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먹게 되죠. 혼자 먹으니까 김치랑 밥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 앞서 말씀드린 잠든 근육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 정도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독성 영양실조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혼자 식사할 때는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가 단순한 사교 활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과잉 안정 증후군이었습니다. 어머니 넘어지실까봐 되도록 누워 계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프신 후로 침대에만 계시니까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이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와닿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노인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월 최대 5%까지 감소시키는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저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키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울증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폐렴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가 폐 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보니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이 평균 3.7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닌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는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48% 상승하는데, 이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 위험이 53% 감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걷기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큰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걷기 운동으로 인한 엔도르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나무와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랑 같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라는 말씀들이 이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 습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걷기 명상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 저는 걷기 명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새벽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는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조언이 때문입니다. 매일 1분씩 늘려가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적응하고 체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가 있는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걸을 때는 깊은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제거를 돕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건강 습관은 식사 교류였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라는 말씀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4.2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식사 교류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율도 38% 향상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27%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즐거운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큰 관심이 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우울증 위험을 75% 감소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사회적 교류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48%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식사 중의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대화의 질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식사하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면역력 강화였는데 이는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억력 향상 효과도 놀라웠는데 이는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도 크게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여유로운 식사 속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인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운 식사가 텔로미어라는 DNA 말단 부위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는 식사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고 근처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식사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손주나 자녀와는 정기적인 식사 약속을 잡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삶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뇌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매일 신문만 읽어도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정한 방식의 두뇌 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뇌 근력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뇌신경, 세포 생성이 58% 증가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감소한다는 점도 놀라웠는데 이는 지속적인 학습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34%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하루 동안의 적절한 뇌 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유도하고 수면 패턴을 정상화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41% 향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활발한 뇌 활동이 전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했던 점은 새로움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우기 시작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라는
말씀들이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강 증진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 근력 운동의 놀라운 점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뇌 활동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는 뇌 활동 증가가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새로운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추천에 따라 저는 다양한 뇌 활성화 활동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사용되며 양손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이 뇌의 좌우 균형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를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손동작을 통해 뇌의 미세 운동 영역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색감을 구분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어져요.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들이 이제는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로 발견한 건강 습관은 웃음 요가였습니다.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하루 15분 웃음 요가를 실천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6.3년이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 요가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이 6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웃을 때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48% 감소하는데, 이는 웃음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37% 개선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웃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릴렉스 효과가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통증 감소 효과가 45%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침에 웃음 요가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라는 말씀들이 이제는 저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웃음 요가를 하면 뇌신경 영양 물질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폐 기능도 크게 강화되는데, 이는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깊은 호흡이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신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는 웃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근육 진동이 마치 전신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치매 예방 효과인데, 이는 웃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뇌 속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다섯 번째 건강 습관은 황금 수면이었습니다.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새벽잠이 없어지신 게 문제였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금 수면이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수명이 평균 8.4년이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건강이 나빠진 노인들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67%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뇌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58% 증가하는데, 이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당뇨병 예방 효과는 32%에 달하는데, 이는 수면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암 발생률도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세포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면 온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보다 길어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 수면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이 향상되는데, 이는 수면 중에 우리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심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며, 전신의 염증이 감소하는 것은 수면 중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하고 실천해온 5가지 특별한 건강 습관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가장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런 습관들은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명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고, 손주들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사용법은 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웃음 요가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밤 십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달콤한 잠은 이제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3개월 전부터 이런 습관들을 시작한 이후 어머니의 건강에도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훨씬 편해.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듯 우리의 건강은 결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식사 한 끼에서부터,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가벼운 산책에서부터,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달콤한 숙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를 건강한 100세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저는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100세는 더 이상 꿈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